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전격적으로 있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과의 시점이나 방식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봐서 이번 대국민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틀렸죠. 일단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았다라는 평을 먼저 좀 해야겠습니다. 총선 기간, 지난번 경선 기간 동안 부인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요란한 시선을 받지 않았을 것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사과의 방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데 앞에 서설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뭐 사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 집에서 할 얘기를 왜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느냐는 이야기까지 들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사실 이 사과라는 건 간단하거든요. 현재 흔들리고 있는 중도층,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지 했다가 뒤로 물러난 중도층이 다시 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지자들은 아유 잘했다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실제로 중도층들이 이 발언을 들으면서 글쎄 내 의혹은 하나도 해석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법, 내용 다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틀렸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조금 뭐 때늦은 그 사과였다라고 일단 평가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혹이 불거졌을 초기에 이렇게 좀 대응을 했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많이 반감이 된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에 비해서는 좀 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특히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환영할 것이고 중도층 내에서 그 최근에 지지를 조금 철회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씨의 사과를 이제 바라보는 당내 의견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라는 평이 있는 반면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늦은 사과였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대국민 사과의 파장 속에서 이 악재를 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어찌됐건 뭐 안 한 것에 비해서는 낫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안 하고는 넘어가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런데 어찌됐건 이 의혹은 배우자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의 의혹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하겠으나 뭐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영향으로 과연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윤석열 후보는 뭐 최근에 이제 정책 행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재명 후보 역시 이제 마찬가지 정책이나 비전 쪽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들의 운명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그 국민들이 좀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갖는 그런 비전이나 정책을 잘 내놓는 것이 뭐 훨씬 더 그 대선 국면에서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예. 이제 그걸 이제 국민들은 지금부터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사과였다 앞서 좀 호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의혹과 관련된 파장은 이어지리라고 전망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YTN 보도를 시발로 해서 점점 더 많은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뭐 이력서에는 한자가 틀린 것까지 나와서 이게 전체가 좀 조작이 아니냐는 좀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이거 자체가 시간 끄는 것이 하나도 좋지 않은데 시간이 자꾸 끌린다는 점이 하나. 더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오던 상황에서 국민들을 시원하게 했던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본인의 장모와 또 후보의 부인 문제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의 공정은 남에게만 공정한 것이었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받을 타격을 만회를 해야 되는데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라는 인식을 캠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한번 풀어보고요.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해서 기강 잡기에 나섰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고 대답을 이어가겠습니다.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당 조직이 아닙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네, 들어보시면 누구도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이고 바로 또 이준석 대표가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갈등이 길어지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그 당무 이제 거부하고 이준석 대표가 뭐 전국 투어를 하는 바람에 울산까지 내려가서 좀 가까스로 이제 봉합을 한 상태였는데 네. 다시 또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는 거 윤석열 후보에게는 뭐 절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빨리 이제 내부 분열을 이제 그 종식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좀 하나 있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특히 당 내에서 그 내부자들끼리 할 얘기까지 지금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그냥 여과 없이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당 내분이 오히려 또 그것 때문에 더 증폭이 되고 그런 양상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이건 당 대표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건 당내에서 가능하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다시 한번 회동을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빨리 이 사태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갈 수 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특별 사면을 받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구친박계들도 아마 자가발전성 그 정치 그 공세를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본인들의 어떤 주도권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변수까지 더해지게 되면 그야말로 손쓰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좀 빨리 종식시키는데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거 지금 사실은 뭐 어느 당을 떠나서 이렇게 당 체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 윤석열 후보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당 조직이라는 게 기강이 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최고위원이 당대표한테 당신 말을 들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바깥에 있는 분이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그랬죠. 저 사람은 지금 윤석열 핵심 측근 아니다. 윤석열 후보 팔지 마라. 당대표에게도 또 조언이 아니라 이제 hir난을 하고 이런 지금 바람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당 조직 차이가 지금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가장 먼저 제어를 해야 되는 게 윤핵관, 소위 말하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들인데 이분들은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오히려 선대위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이번 김건희 씨 사과 논란도 마찬가지로 비서실에서는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선대위에서는 내용을 잘 몰랐던 것으로 계속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치러져야 되고 국민들이 내 앞에 보는 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윤석열 캠프가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토론과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토론과 관련해서 이제 두 후보가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정책 토론에 나서라라고 윤 후보를 좀 압박하고 있고 윤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을 하면 결국 싸움밖에 안 난다. 토론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후보의 정치적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찌됐건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라는 건지 그 생각을 알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결국 충족시켜주지 않겠다는 얘기나 지금 다름없거든요. 예. 뭐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인이 뭐 어찌됐건 뭐 검찰총장 출신으로서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국정 전반에 대한 이제 이해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경선 과정에서부터 계속 토론을 좀 회피를 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본선에서마저 이걸 회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된 그 상태로라도 국민 앞에 나서서 최대한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토론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확인을 해서 보완도 하고 이런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토론 횟수가 너무 적어서 문제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이 선거운동 캠페인이 거의 1년 넘게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 후보와 하지 않더라도 예. 일반 유권자하고도 타운홀 미팅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질문받고 답변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본인의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그 과정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좀 생략하고 넘어오는 바람에 여전히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들이 좀 많다라고 좀 보거든요. 자, 그런데 본선에서도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너무 그야말로 준비 부족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다. 설령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을 많이 받고 자기가 예.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런 한계점을 노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토론에는 응해야 된다. 그래야 개선이 되는 거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 지지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도 해주고 기다려도 주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이제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이 3회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 네. 부분도 이제 조금 적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는 너무 적다라고 좀 일단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 뭐 굉장히 소통을 중시하는 그런 그 세상인데 이런 그 시대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더라도 그렇고 국민들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 어떻게 보면 필수 과목에 해당하는데 그거를 너무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예,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답답할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지만 두 분이서만 쓰는 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예, 각 후보가 그렇게 쓰고 15% 이상 득표하면 그 비용 돌려받는데 보통 80% 정도 넉넉하게 돌려받거든요. 세금이 800억 원이나 기본적으로 그 두 후보를 홍보하는 데만 들어가는데 그 외에 뭐 선거 관리 비용은 제외하고라도요. 800억 원씩 국민이 세금을 내고 지금 이걸 보는데 둘이서 경기하는 모습은 안 보여주겠다. 일단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전 이번에 정말 귀를 의심했는데 토론을 하면 결국 싸움이 된다. 싸움을 안 하려고 토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각 정당은 각각의 지지하는 자기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끼리 나가서 직접 붙어서 싸움을 하면 유혈이 낭자하게 되기 때문에 그 토론을 국회라는 공간, 여의도, 청와대로 가져와서 방송국 안에서 서로 정해진 룰로 합을 맞춰서 싸우면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아는 기회인데 본인들 싸움하기 싫다고 국민들 보고 싸움을 밀어넣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뭐 토론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아까 평론가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잠깐 언급하셔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고 또 의견이 많이 갈리는 상황이기도 한데 일단 현재 모습은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예, 뭐 일단 사면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졌다 지난 주말 내내 이제 김건희 씨의 사과 문제로 이 문제의 논의 자체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서요.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순간에 다시 이 문제가 좀 불거질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여튼 본인이 질문을 짊어지고 간다고는 했지만 사실 관련한 것들이 깔끔하게 해명된 것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벌금까지 사면을 받았지만 이분이 돈을 어떻게 가져간지 이런 과정도 지금 설명이 안 됐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이 사과 자체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 지지자들은 둘째치고 중간에서 바라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야 결국 이 대통령만 하면 다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고요. 예. 어쨌든 한편으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짐을 크게 덜어줬다는 측면에서 지지자들이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짐을 덜어줬다고 또 분석을 해주셨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모른다는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뭐 몰랐다고 보시나요? 예, 저거는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참모진과도 상의 안 하고 전 전격적으로 하신 결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걸 지금 상의해가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후보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략을 삼아야 될까요? 뭐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려고 할 것이고 이게 대통령의 이 권력을 사용한 측면이기 때문에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 정도 하고 최소한 논쟁을 안 하는 쪽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1박 2일간 모레부터 대구 경북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상대적으로 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높은 이 TK 지역에서 과연 이 윤석열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당내에 지금 내분이 발생해 있는 상태인데 이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박계들이 자기 정치를 하고 나서고 뭔가 자가 발전을 해서 당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회복하려고 들 경우에는 내분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 차원에서도 이거는 다분히 이 대선을 의식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카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국면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TK 민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장 이번 사면에 대해서 TK 그 민심 여론을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예.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뭐 그 정도 평가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박계의 정치적인 활동과 맞물려 돌아갈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박용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한 바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는 아닙니다만 친박계 지지층들 그 일부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그래서 좀 맞득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반발 내지는 문제를 삼고 나서기 시작하면 이게 좀 상황이 굉장히 걷잡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걷잡지 못할 그런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그 지역 민심을 다잡아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좀 내려서 TK 행보를 좀 급하게 기획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뭐 양날의 칼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의 메시지가 나와야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뭐 과연 중요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뭐 이제 그동안 처음 이 국민의힘이 입당할 때부터 친박계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뭐 탄핵 관련해서도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사과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TK 지역에 좀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그럼 이제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이게 또 자칫 잘못 내놓으면 나머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온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보수 지지층들 이 또 다른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설계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1차적으로 사면에 대해서는 뭐 환영한다는 그런 발언을 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건강 회복이 이제 우선이다 그런 발언을 좀 했는데 그 이상의 발언을 내놓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출범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들어보고 대담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골든 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 크로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상대 후보 진영에 이제 좀 이렇게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지 저희가 확고하게 개선됐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게 복구될 수 있고 그래프나 또 조사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네, 본인이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상대방의 어떤 실책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조금 겸손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 선대위에 대한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 호남 지지층 결집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장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의 조직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특히 호남 지역에서 특히 노년층, 60대 이상의 층에서 좀 반향이 일어날 것이다. 어쨌거나 호남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단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직표들이 좀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하나 긍정적인 것이 있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어쨌건 이 돌출적인 발언을 좀 가끔 하시는 스타일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옆에서 그 발언을 좀 잡아주는 이런 일들을 할 경우에 이것이 이제 중도층으로도 또 표가 올 수 있어서 오히려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 사이는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했던 후보들과 다 함께 좀 원팀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홍준표
전 후보나 지금 유승민 의원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뭐 심경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해서 말씀드리면 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플러스 정치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이너스 정치를 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보태가야 되는 건데 이 손실이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 함께 일하던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전략적인 수정을 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계기로 해서 지금 선대위를 다시 뭐 꾸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에게 뭐 정권을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대선 캠프 손본 거 이상으로 대규모로 좀 뭔가 확 좀 이렇게 갈아엎지 않으면 그래서 분위기 쇄신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상황이 계속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보니까 어차피 KO 승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여론의 대세인 상황에서 내가 KO 승을 한다는 건 어렵다라고 전제하고 하나씩 한 점씩 포인트를 따서 판정승하는 그런 지금 구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좀 내부에 불만이 있는 세력들을 한 명씩 자꾸 이렇게 합쳐 나가고 그래서 열린민주당하고도 이제 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낙연 전 대표하고의 관계 부분도 그렇게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도층으로 외연 확대도 하는 이건 정책적인 그런 시그널을 통해서 이 작업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대위가 이재명 그 후보팀이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좀 개선을 해서 좀 따라잡아야 될 부분이 지금 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권 대통합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안철수, 김동연 후보와도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통합론을 띄웠는데 글쎄요, 뭐 다소 반응은 좀 냉소적인 것 같긴 합니다. 제3지대 후보들과의 결합 좀 쉬워 보이진 않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그래도 무조건 시도해야죠. 지금 현재 선거는 뭐 다른 것 없고요. 누가 51%를 얻느냐의 싸움이고 어느 쪽이라도 안철수, 김동연 후보의 심상정 후보 포함해서요. 이분들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열세에 불구하고 선거에 이길 확률이 아주 높은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제 선거에서 제3지대가 사실은 한번 힘을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특정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다른 후보를 총리나 뭐 이제 주요한 자리를 들이면서 그림을 만들겠다.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총재를 모시고 와서 의원까지 꿔들이면서 교섭단체도 만들고 또 총리로 모시고 왔던 이런 과정들. 그러나 역사 자체는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을 기억했던 그런 과거의 전례를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를 모시고 오는 그림을 송영길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려봐야 되는 것이고 뭐 지금으로서 성공 여부를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자세, 그러니까 다른 정치 세력을 배척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만으로도 전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뭐 야권도 마찬가지지만 대선에서 중도층의 민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중도 확장과는 조금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의 중도층의 민심 방향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이제 두 가지 그룹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서 합의했던 중요한 내용들은 일단 당대표가 비례대표 공천 마음대로 못하게 하겠다. 네. 3선을 초과해선 국회의원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실시하겠다는 이 정치개혁 과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정치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정치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번 합당이 이 중도층에 대한 어필할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주식 프로그램 이런 데 나가서 본인의 경제 관련된 지식들을 뽐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
긍정적으로 중도층을 가져오는데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진영이 비슷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글쎄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끝까지 혼자 가겠다라고 지금 이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이런 이제 민주당의 통합론과 관련해서 좀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 교통 정리가 안 되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뭐 하락 국면으로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뭐 이재명 후보도 언급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좀 여럿이 나오고 있고 좀 예.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상당히 박빙으로 어찌됐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는 단 1, 2%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안철수 후보하고의 그 통합도 단일화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조만간 뭔가 공격적인 그런 행보가 좀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정례 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안철수 후보가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제3지대에서 본인의 길을 갈 때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사실 이 그림은 뭐 야권의 후보 교체론과 관련된 뭐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전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안 될 경우는 안철수 후보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하나는 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로서 노리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빠졌을 경우에 양 후보 간의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전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는 그림, 이것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나간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는 굉장한 긴장 관계를 또 앞으로 유지해 갈 것으로 좀 그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